예. 날씨는 조금 이제 밖에 서늘한데 여기 방은 이제 후끈후끈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금방 사회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순환. 지금 제가 뭐 논문을 하나 읽다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생체 에너지 대사. 에너지에 관계된 거거든요. 저기 오늘 내가 이게 우리 리더님들 줌으로 이제 얼굴을 보고 있는데 우리 리더님 한 분이 제 지중해 크루즈 사진을 띄워 놓으셨어요. 뒤에 배경으로. 보이시죠? 예, 우리 김옥순 리더님 이제 배경인데 자, 저 딱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 에너지가 울큰불큰 이제 솟아오른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 가서 이제 재밌게 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죠? 갔는데 기운이 없어가지고 사실 기운이 없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만성 피로죠. 그래서 아까 순환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 생체 에너지 대사를 논문을 읽고 있는데 사실 생체 에너지 대사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몸에 순환되는 효소 회로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 대사 회로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루어지는 TCA 회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리더님들이 지금 뭔가 힘을 내서 뭔가를 할 때는 이제 우리 몸속에 만들어 놓은 ATP라는 에너지 이제 대사 물질을 이제 그거를 ADP, AMP로 이제 바꾸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또 이제 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AMP를 ADP, ATP로 다시 에너지원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호흡하고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시죠. 그래서 유산소 과정,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O2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호흡을 하면 그 호흡된 산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세포 속에 전달이 돼야 되죠. 자, 세포 속에 전달을 시키는 게 바로 뭡니까? 혈액의 흐름. 금방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순환은 호흡과 혈액이 같이 결합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 사람이 어떤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상태, 혈액이 안 도는 상태에 우리가 해주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CPR이라고 그러죠. 심폐소생술. 자, 심폐소생술은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죠. 가슴을 압박하는 거, 심장을 뛰게 해서 혈액을 돌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인공호흡하는 거, 산소를 넣어주는 거죠. 결국 호흡과 혈액의 흐름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건데 아마 제 강의를 지금 제가 오늘 또 얼굴을 보니까 제 강의 한 100번 정도, 100번은 아니지만 50번 이상 들으신 리더님들이 몇 분 계세요. 네, 항상 이제 이 강의할 때마다 오시는 모범생 리더님들이 계신데 그 리더님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죠, 그죠? 하루에 물. 아마 제 강의를 오늘 혈관과 림프순환 디톡스를 듣고 나면 강의 끝나고 나면 저절로 이제 물 한 잔을 마시게 될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밤 9시 이후에는 물을 가급적 마시지 말았고 하니까 일단 오늘 물을 먼저 한 잔 마시고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병의 근원을 막는 두 개의 해춘 물주기. 어떻게 보면 해춘이자 생명의 물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혈액순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 강의 들으시는 우리 리더님들은 제가 박민수 박사 TV를 한다는 거, 유튜브를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아마 다 구독하고 시청하고 계실 건데 그 유튜브가 처음에 소소하게 시작했다가 한 6개월 지나서 갑자기 이제 지금 현재 55만 명의 유튜브가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영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심장이 위험하다. 자,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건 뭔가요? 혈액순환이죠.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피는 두 가지 피가 있거든요.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피,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피, 동맥피죠. 그리고 우리 온몸에 전달이 되는 거죠. 전달이 되고 나면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난 다음에 펌피가 되는 거죠. 그거를 정맥피죠. 그래서 동맥은 이제 우리 심장이 밀어내는 힘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조직으로 가는 거고 다리까지 갔는데
이제 정맥이 되면 정맥피가 되고 이제 산소 영양소를 주고 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니까 잘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이 다리가 어떤 상태에 된다는 거죠. 정맥피가 몰려있는 상태. 그러니까 새로운 피가 못 가는 상태죠. 교통의 정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다리가 물에 빠졌다. 그래서 나를 살려달라 보내는 신호가 바로 다리에 지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리에 지는 경련이거든요. 우리는 심장만으로 100세가 될 때까지 우리의 혈액을 다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일 중요한 또 제2의 심장이 어디 있다고요? 다리, 특히 종아리. 그래서 카프 머슬, 종아리 근육, 종아리를 제2의 심장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데 있어서 심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놔야 돼요. 또 제가 강조하는 심장 하나 있죠. 팔뚝 심장. 팔뚝, 종아리. 그래서 항상 손 털고 잼잼 하라고 그러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종아리를 딱 뻗어가지고 발목을 돌려주고 그러면서 종아리 근육이 원활하게 회전하도록 결국에 혈관과 림프순환을 디톡스 시키려면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혈액이 오염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제 편하게 가까운 거리로 차를 타고 다니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점점 퇴화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퇴화해버리면 관절에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관절은 적절하게 움직여줄 때 관절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서 그 관절이 또 잘 재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그동안 안 했던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자,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습니다.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는데, 자, 우리 조직이 있죠. 이 조직 사이를 관통해서 흐르는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바로 혈관 주기가 림프라는 겁니다. 자,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그 사이에 림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순환이 막히게 되면 림프는 당연히 정체화되는 거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림프가 제대로 자기 작동을 못하게 되면 혈액순환의 중간고리가 막히기 때문에 혈액순환 자체도 원활하게 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동맥, 림프, 정맥이라는 삼총사가 우리의 몸에 혈액을 돌리고 우리 몸을 정화시키고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런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계. 그래서 자 보십시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빨간 게 동맥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 게 정맥이고요. 우리 몸 곳곳에 뻗어 있는 모세혈관하고 같이 달리는 게 바로 림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우리 온몸으로 가죠. 그래서 상수도, 수도꼭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맥은 우리 몸에서 다 쓴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하수도 역할인데, 자, 이 하수도에는 우리 신체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노폐물, 염증 물질들이 섞여서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무방비 상태로 심장으로 다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간으로 가버리면, 폐로 가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 즉, 각 조직 속에 노폐물을 수거해서 정맥으로 보내서 신장이나 간 등에서 제거시키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림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LYMPH거든요. 림프가 영어로. 근데 림프 하면 또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리더님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림프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요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시죠? 요정이 평소에는 천사 같다가 화가 나면 악마같이. 그 요정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정은 굉장히 무서워요. 서구의 신화였습니다. 자, 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림프가 우리 몸에서 그런 청소부 역할, 필터 역할을 하지만 망가지기가 쉽거든요. 한번 망가지면 그 부분 자체는 굉장히 두 얼굴로 무서운, 우리 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치곤란인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 리더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종, 셀룰라이트, 그리고 알고 보면 면역계의 어떤 혼란에 가장 중요한 역할. 물론 이제 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면역의 1차선이 무너지지만 그 부분을 또 림프에서 받아주거든요. 근데 림프에서 그거를 못 받아주게 되면 그 림프 자체가 또 그 안에서 단백질이 습니다. 림프가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림프 흐름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자, 보시면 혈액은
1분 안에 온몸을 돕니다. 근데 림프액은 1초에 1cm밖에 이동을 못해요. 1cm밖에 이동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세포 사이를 얻는다고 했죠. 노폐물을 받아야 돼요. 우리 동맥이나 정맥은 노폐물을 받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산소 부족으로 바로 응급 상황, 골든타임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림프는 그 조직 사이를 흐르면서 노폐물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지방이 있거든요. 조직에 있는 지방들을 다시 혈액으로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흐르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 조직 사이에 들어가 있는 뭐를 제거해야 됩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흐릅니다. 천천히 흐릅니다. 그래서 정체되기도 굉장히 쉽다는 거죠. 자, 역할상 물질의 교환, 그 다음에 노폐물의 제거, 바이러스나 세균의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흐르지만 자칫 잘못해서 림프의 정체, 림프의 부종, 림프의 정체가 일어난 게 우리 몸의 부종입니다. 이 부종 상태가 지속이 되면 살이 그 지방의 어떤 지방 자체를 갖고 와서 이걸 순환을 시켰는데 순환시키지 못하니까 지방세포에 비대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면역 조직이 약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걸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림프절입니다. 림프가 이렇게 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중간중간에 림프절이 있어요. 림프절. 림프절은 동그랗겠죠? 노드라고 하죠. 근데 이 림프절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림프절로 들어가는 수입 림프가, 그 다음에 림프절 안에는 피질과 수질, 피질은 바깥쪽에 있는 부분, 수질은 안쪽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T림프라고 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분은 B림프라고 해서 B림프는 기억했다가 면역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감기에 한 번 걸리고 나서 두 번째 걸렸을 때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B림프가 항원 기억을 해서 면역세포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 자체가 B림프를 학습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B림프가 있고 더 안쪽에는 대식세포라고 하는 바로 들어왔을 때 그 나쁜 어떤 노폐물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그래서 파고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죠. 림프절이 붙는다는 거는 우리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걸렸다는 겁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걸렸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B림프구, T림프구가 이 부분을 공격해서 같이 싸운 시체가 바로 T림프구의 종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 감기 걸렸을 때, 뭐 목에 염증이 있을 때, 그 다음 목 안이 아플 때 딱 여기 만져보면 붓는 게 이 안에서 치열하게 바이러스와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림프가 붙었다. 감기 바이러스와 우리가 싸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림프절이 이렇게 싸우면 이 싸운 시체를 어떻게 됩니까? 빨리 이렇게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림프절이 다시 비우고 다음에 또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하고 싸울 수 있죠. 근데 림프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림프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이쪽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병균이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능을 상실한 림프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여기서 제거돼서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퍼져버리는 거죠. 역으로 인해서. 암세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림프 순환이 막히게 되면 각종 세균이나 독소 등의 제거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세포가 혈액으로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림프 순환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림프절이 가부화를 겪는다는 거고 림프절의 어떤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 몸에 그만큼 세균이나 바이러스 염증 물질의 취약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암세포가 만약에 이제 우리 몸을 퍼진다고 했을 때 이 림프절에서 적절하게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주지 못하니까 우리 온몸으로 퍼지면서 이것 자체가 우리 암의 1기, 2기, 3기, 4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암의 1기하고 4기는 예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 부분을 결정하는데 림프절의 기능, 림프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림프순환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맥과 정맥은 우리 심장의 압력으로 이제 돌리지만 이 림프절은 조직 사이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눌러주는 힘, 특히 어떤 힘이냐면 근육의 운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근육의 운동. 그래서 제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정맥순환에도 굉장히 크게 관여를 하지만 림프순환에도 관계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우리 유산소 운동을 해줘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심폐기능이 좋은 사람은 나중에 림프절이 어디로 다 모이느냐 하면요. 쇄골화 정맥으로 모이는데 우리 가슴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심폐기능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흉곽내 압력에 의해서 림프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특히 이 부분, 우리 쇄골화 정맥이 있습니다. 여기가 쇄골화 정맥인데 쇄골 밑에 있는 정맥, 이쪽에는 전신을 흐르는 림프액이 이쪽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염되기 쉬운 림프액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 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리는 이유가 우리가 림프순환이 안 됐을 때 이쪽에 가장 큰 압박을 받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런 어떤 스트레칭을 해주고 특히 제가 면역력이 나쁘신 분들을 살펴보면 목이 자주 결려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자초한 것도 굉장히 있습니다. 만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자세가 무슨 자세라고 했죠? 앞으로 말린 자세라고 했죠. 항상 자세를 이렇게 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든 자세를 해줘야 되고요. 자, 사실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기관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허리하고 척추하고 무릎 관절인데 허리 척추는 딱 이게 디스크가 제일 취약하잖아요. 그죠? 무릎 관절은 관절 연골, 무릎 관절의 연골이 제일 취약성인 것처럼 우리 척추도 디스크, 척추와 척추 사이를, 뼈 사이를 이제 이렇게 지탱해주고 있는 물렁뼈. 그 부분인데, 물렁뼈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엉덩이 이렇게 앞으로 빼가 이렇게 뒤로 앉아 있는 겁니다. 의자하고 공간이 생기죠.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나중에 물렁뼈가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의자에 앉을 때는 이렇게 바로 앉아주려고 노력하고요. 다리를 꼬는 자세 절대로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무릎을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앉는 거. 이거 자체가 관절에 특히 우리 자골, 엉덩이뼈에 관절의 어떤 압력을 굉장히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림프가 왜 정체가 잘 되느냐. 그래, 림프 부족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사실 알고 있는 부족, 혈액순환이 안 돼서 붓는다는 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고 보면 림프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정맥순환이 안 되는 것도 같이 넣느냐 하면 정맥순환이 안 되면 당연히 림프가 정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앞에서 막혀 있으니까 림프순환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 림프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림프 자체가 노폐물이 많다. 노폐물이 많아서 찐득찐득하다. 염증이 많다. 그거 하나와 더불어서 정맥순환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부족해지면 림프순환과 정맥순환 모두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체로 인한 림프 판막의 파괴,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림프 부종.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 여기 그림 한번 보십시오. 빨간 게 동맥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 게 정맥이고 이 사이에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힌 게 모세혈관입니다. 동맥과 정맥이 만나는 건데 자, 이 사이로 밑으로 같이 흐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에서 림프관으로 이거 혈액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들어가고 보내고 들어가고 보내고 들어가고 보내고 들어가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림프관. 아시겠죠? 동맥, 정맥이 있고 모세혈관이 있고 모세림프관이 있고 모세혈관에서 림프관으로 보내고 또 정화가 되면 또 받고 보내고 받고 이런 원활한 작용을 지금 우리 리더님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중간에도 우리 림프와 정맥이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림프 부종이라는 것은 하지정맥류와 유사한데 조금 더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림프관은
확실하게 판막이 있어요. 오른쪽에. 왜냐하면 느리기 때문에 여기 어느 쪽 동그란 거 보세요. 느리기 때문에 역류가 되게 쉽습니다. 역류가 되지 않도록 물론 정맥도 판막이 있는데 림프관은 이 판막 우리가 위하고 식도 사이에 이렇게 위식도 역류가 안 일어나도록 이게 딱 막아주고 있는 것처럼 림프는 역류가 안 되도록 막아주는 판막이 있는데 이게 느리기 때문에 앞에서 흐르지 않고 압박이 있으면 뒤로 밀려가지고 림프 판막이 깨지면서 역류가 일어난 거죠. 자, 그거를 바로 림프 부종인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 몸의 모든 노폐물을 걸러서 움직이는데 천천히 가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그만큼 접촉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많은 데미지를 주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림프가 깨지면 림프에서 뭐가 새어나오겠습니까? 림프막을 뚫고 그 염증 물질이 밖에 나오니까 바로 세포들에게 염증화 반응,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셀룰라이트는 기초적인 반응이고 우리가 아마 우리 니들님들이 여기저기 아프다, 근육이 아프다, 살이 아프다 알고 보면 림프 부종으로 인해서 만성 염증화 반응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유 없이 온몸에 이렇게 아통점들이 많은 뭐 섬유 근육 건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통증 질환의 원인에 이런 부분들을 순환이 안 되면서 림프 자체가 림프 순환의 균형성이 깨진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림프 부종 보십시오. 붓기만 해가지고 스테이지 4의 다리가 될 수가 없어요. 스테이지 4 다리 보이시죠? 4단계 오른쪽. 근데 이거 붓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염증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거고요. 이 다리를 만지면 굉장히 아프죠. 물론 이 정도까지 모든 림프 부종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살펴보면 스테이지 1이나 스테이지 2를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고 특히 완경을 지나는 갱년기를 지나는 여성분들한테 이런 어떤 스테이지 2 정도의 림프 부종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근육이 굉장히 약하고 왜냐하면 갱년기를 지나면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지방세포가 염증을 일으켜서 림프절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염증 물질이 아까 이야기했죠. 림프절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림프관이 약해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자, 스테이지 2 정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이들이 되게 고민하는 셀룰라이트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스테이지 1을 지나서 2에서는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림프 존을 조금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이거 수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도 최근에 조금 이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간단한 수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수건을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겨드랑이 끼우는 거죠. 자, 겨드랑이 림프존 아까 제가 쇄골화로 들어간다고 했죠. 우리 몸의 쓰레기통으로 불립니다. 쓰레기통이 나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굳은 일을 하는 거죠. 상체의 노폐물 배출 및 면역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곳에 흐름이 막히면 왠지 팔이 아프고 사실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서 팔이 아프다고 할 때는 림프절의 어떤 순환의 어떤 부족, 림프존 자체가 망가져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깨 결림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겨드랑이 림프존은 혈액순환과도 관련이 있어서 노폐물이 쌓일 경우 겨드랑이가 뭉치고 아마 니들 오늘 끝나고 이거 넣었을 때 아프다고 한다면 겨드랑이 림프존에 염증이 있는 겁니다. 겨드랑이 림프존에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상체 부종, 그리고 특히 이런 살, 여기 살, 늘어지는 살, 셀룰라이트, 그 다음에 이거 겨드랑이 살,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사실 저는 이 부분 자체가 우리 여성 리더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유방암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를 끊임없이 이렇게 조금씩 부드럽게, 너무 또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아프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처음에 조금 아플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겨드랑이 림프존 순환은 잘 안 되고 계실 거거든요. 그렇지만 부드럽게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아프시죠? 꽤 아프실 겁니다. 예. 두 번째,
특히 우리 여성 리더님들한테는 Y존, 서해부죠. Y존, 허벅지 안쪽에 림프존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허벅지 안쪽인데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우리 몸의 중심 부위죠. 근데 우리 몸속에 쌓인 지방과 노폐물과 독소를 처리하는 체내, 이게 깔때기 구조죠. 깔때기 구조. 이렇게 깔때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막히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히기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막히게 되면 다리가 붓고, 그 다음에 수족냉증, 특히 다리 쪽에 냉증이 있고, 그 다음에 셀룰라이트가 많이 생기는, 특히 허벅지 셀룰라이트가 많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암세포는 동맥이나 정맥이 아니고 우리 몸의 림프를 타고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에 전이되었을 때 겨드랑이 림프절, 애가 림프절 조사라고 그러죠.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암의 병기를 나타내는 건데,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림프절에 건강이 있으면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세포, 특히 암세포 같은 세포들이 퍼지는 것들을 최대한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근데 림프순환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느려지고, 그 느려지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의 약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다시 이야기하면 림프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또 나빠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종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림프는 천천히 흘려야 되죠. 그래서 밸런스를 되게 잘 잡아야 됩니다. 천천히 안 흐르면 조직액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병연체를 죽일 수도 없기 때문에 천천히 흘려야 되는데, 자, 혈액은 심장에서 세차게 뿜어져 나오는 반에서 림프액은 좁은 림프관 주변에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는 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스트레칭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레칭. 딱딱한 근육은 림프절을 꽉 누르고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딱 눌렀다가, 이렇게 펴졌다, 눌렀다 펴졌다 해줬는데 뚝 누르고 있으니까 림프절이 완전히 짜부라들어 있죠. 짜부라들어 있으면 벌어지를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도, 물을 먹어야지 이게 림프 순환이 이제 물의 힘으로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활동이 젊을 때는 근육의 활동이 좋으면서 젊을 때는 림프 순환이 잘 되지만 나이 들어서 근육의 힘이 점점 떨어지면서 림프의 순환도 약해진다. 자, 우리 1초에 1cm 움직인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림프는 1초에 1cm 움직인다. 딱 그것만 기억하셔도 내가 림프 순환에 의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리더님들이 항상 기억을 하실 겁니다. 1초 1cm. 자, 그래서 건강의 시작과 끝은 혈액순환과 우리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을,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우리 몸에 순환을 시키는 혈액순환. 두 번째,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을 지키는 림프순환이 동시에 이렇게 콜라보를 했을 때 완벽한 건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 다시 동맥은 상수도, 정맥은 하수도, 림프는 거름망, 필터, 그래서 혈액은 5리터, 림프는 8리터나 이렇게 우리 몸속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 필터, 하수가 조합을 이루어야지 집안이 청정하고 막힘 없이 역류하지 않고, 그죠? 터지지 않고 상수가 터지거나 하수가 터지지 않고 잘 흐르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일으키는 힘이다. 그리고 이것이 잘 돌도록 도와주는 원천적인 힘은 또 심장이고, 밑에서 또 받아주는 힘은 근육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계 기능을 좋게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근육을 끊임없이 우리 제3의 심장,
제2의 심장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심장이 무리하지 않고 또 심장이 좀 힘들 때는 근육이 돌려주는 전신순환의 완성도를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림프가 받아들이는 체액에서 노폐물은 10%나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노폐물이죠. 그러니까 체액에서 10% 정도를 끊임없이 림프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포 체액이 염증 덩어리, 독소로 뒤덮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림프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푸시업. 왜냐하면 아까 이 겨드랑이 림프존, 쇄골화 정맥으로 모인다는 것을 들으셔서 아시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여성 환자분들이 오면 갑자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병따개를 못 단다. 반찬 뚜껑 못 단다. 그러면 남편 보고 해달라고 하면서 속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육의 힘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해야 돼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골밀도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스트레스오이드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일으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론 올릴 수는 있지만 올리는 거는 2배, 3배 각고의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40회 이상 하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96% 감소한다는 게 바로 푸시업이죠. 그래서 제가 제 강의는 항상 듣는 여성 리더인데 말씀합니다. 너무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바닥에 대고 꼭 할 필요 없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그냥 이 책상에 대고 하셔도 돼요. 책상에 대고. 예? 책상에 대고. 그리고 하루에 몇 개 정도 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진료하다가 환자분 잠시 나가면 한 20개 정도 하고 또 앉아서 또 진료하고 또 20개 정도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 내서 하려고 하면 그거는 림프 순환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림프는 이 시간을 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어떻게 보면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순환을 시켜주는 스트레칭이나 이렇게 뭐 손도 털고 그런 것들을 자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힘들지 않게 자주, 규칙적으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과 림프순환의 핵심은 특히 림프순환의 핵심은 근육이라는 거죠. 근육이 부드럽게 짜주고 이렇게 이완하고 짜주고 이완하고 그러려면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육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근육이 없으면 그거 할 재료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육을 잘 형성하려면 아미노산 풀이라는 근육의 바다 하루에서 200에서 300g의 단백질, 아미노산이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돌면서 근육, 효소, 호르몬, 면역항체를 만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고갈이 되지 않도록 적정량의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그래서 아미노산 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몰아먹는 게 아니라 매일 규칙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결국 근육에서 꺼내 쓰기 때문에 근육의 근육의 분해에 의해서 아미노산 풀이 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운동할 때 특히 운동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공급했을 때 근육의 형성이 가장 원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운동할 때는 지나친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근육에서 에너지를 꺼내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운동을 한 날은 반드시 단백질을 공급해서 적정량의 근육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시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의 노화도 최근에 보면 20대 고혈압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가 자기 가치관이 굉장히 뚜렷하고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인 부분도 많지만 이 건강관리에 대해서 되게 또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꼭 MZ세대의 문제라기보다는 젊은 세대 문제죠. 혼밥이라든지 영양소가 결핍된 그런 음식들 그리고 너무 많은 이제 정보 매체나 이제 미디어를 하면서 좀 운동 거의 안 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혈관의 노화의 10대부터 혈관의 노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50대 정도의 혈관 나이를 가진 20대도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리에 지가 나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세 가지죠. 망치, 혈압, 고혈압, 못, 혈관을 찌르는 당뇨. 그 제가 아까 에너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당뇨도 에너지 대사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에너지 대사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잘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당인데 당을 우리 몸속에 잘 받아들였다가 그죠? 그러면 혈당이 높아질 일이 없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혈관 속에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돌아다니다가 소변은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자, 돌아다니는 당은 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100세까지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호르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떤 호르몬들이 있습니까?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그죠? 그 다음에 코티졸, DHEA, 가바 뭐 그런 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인슐린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주안점을 두셔야 되고요. 자, 오른쪽에 고지질 혈증. 고지질 혈증도 알고 보면 지방산이 제대로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혈관 속에 지나치게 많이 쌓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쓰리고 혈관이 노화가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이 이거를 잡아서 당을 잡아서 이렇게 잘 보관을 했다가 지금 이 강의 들을 때 적절하게 꺼내 써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저장을 못 시키니까 필요할 때 꺼내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에너지가 없고 피로하죠. 그 다음에 근육도 점점 줄어들고 자 그래서 인슐린이 우리 몸에 잘 기능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슐린의 기능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혈액 속에 있는 당을 딱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인슐린 딱 잡아가지고 조직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조직은 간이나 근육이나 지방세포죠. 그러면 그 모든 조직에는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인슐린이 오면 문을 열어주는데 얘들이 창고가 다 차버리면 창고가 터져버려요. 그러면 창고가 자살을 하게 된다는 거죠. 파산이 되게 되니까 더 이상 안 받아줍니다. 인슐린이 와도 인슐린 수용체가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넣지 못하니까 당이 돌아다니는 거고 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슐린도 더 많이 동원을 하게 돼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더 많이 만들게 된다. 안 받아주니까 더 많이 만들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췌장의 베타세포가 오버 프로덕션, 가다 생산을 하다가 거기도 그냥 공장이 포화 상태로 터져버린다. 그게 바로 1형 당뇨병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안 받아주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 안에 당을 못 넣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 빈곤 상태에서 아마 제 강의를 집중해서 들을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리더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신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거꾸로 식사법, 젓가락으로. 왜냐하면 아까 제가 왜 젓가락이 또 중요하냐면 이 나트륨이 우리 체내에 많아지게 되면 삼투압에 의해서 아까 림프가 쪼그라듭니다. 우리 왜냐하면 혈액 속에 소금이 많기 때문에 림프 바깥에 이게 소금이 많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림프 안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와요. 림프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림프의 기능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으면 붓는 가장 큰 이유. 그죠? 소금 많이 먹으면 붓잖아요. 라면 먹으면 붓죠? 그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짜게 안 드시. 젓가락으로 먹으면 뭐를 제가 못 먹는다고 그랬어요? 국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소금을 적게 먹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특히 여성들 중에 기립성 저혈압 있는 여성들. 근육 안 하고 잘 안 먹고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소금 섭취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95%는 소금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적정화시켜야 돼요. 물론 너무 안 먹으면 안 되겠죠. 근데 너무 안 먹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적정화시켜야 돼요. 젓가락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생선 한 밥 한 번. 젓가락으로 5분만 천천히. 그러니까 보통 10분 만에, 15분 만에 식사 끝내면 20분,
10분에 끝내면 15분, 5분만 더 길게 천천히 거꾸로 식사해 주세요. 채소 고기밥. 그리고 야식은 드시지 말고, 야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밤에도 인슐린 좀 쉬어야 됩니다. 그 탄수화물 피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아까 소금 못지않게 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림프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당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그게 우리 특히 안으로 들어오면, 림프 안으로 들어오면 림프에서 정체가 돼가지고 부패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하고 단백질이 만나면 당단백질을 만드는데 당단백질은 림프 안에서 부패, 정체되면서 부패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기능을 도와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움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나바 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기능, 그다음에 당뇨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뭔가 영양소를 섭취하려고 하면 이 바나바 잎의 코르솔산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가 살펴보면, 자, 다시 이야기하면 림프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몸속에 염증이 너무 많으면 결국 림프가 이거를 다 받아서 필터링을 하고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림프에 가부화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몸의 염증을 조절하는, 특히 혈관에 있는 만성염증을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요즘에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냐면 혈관과 장은 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장이 우리 몸에 어디하고 결합되어 있는지를 항상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장, 내축, 장, 폐축. 그 다음에 또 특히 여성 리더님들은 장하고 이게 여성 생식기하고도 굉장히 마이크로플로라가 같습니다. 근데 장이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2대 조직이 있는데 장하고 근육. 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 근육 안에 에너지를 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장의 기능이 또 떨어지게 되면 왜 그러냐면 장의 기능은 4대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4대 기능 중에서 장점막이 영양소만 받아들이고 독소를 배제하는 선택적 배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장점막이 뚫고 APS라고 하는, 아까 제가 당 단백질을 말씀드렸는데 당 단백질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리포 다당류. 자, 이게 뭐냐면 지방 다당류라는 겁니다. 지방과 당이 결합된 이 굉장히 미세한 염증인자가 이 장점막을 뚫고 우리 몸으로 퍼지게 되면 결국엔 림프절 쪽에 굉장히 데미지를 주게 된다는 거고, 림프절에서 이걸 결국에 다 걸러내지를 못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R자에 뭐 치매 환자의 뇌에서 리포 다당류가 다수 이렇게 발견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아까 혈액이 흐르는 모든 곳에는 림프가 있는데 특히 장 옆에 흐르는 장간혈액, 장간막 혈액, 장간막 림프라는 게 있어요. 자, 림프 조직이 장 옆에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장을 뚫고 노는, 그리고 장에 있는 혈액에서 처리해야 될 독소나 노폐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고 마이크로바이옴의 100조 개가 장에 있는 이유가 그쪽에서 생기는 염증 물질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림프 조직도 장하고 같이 흐르는 림프 조직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 관련 림프 조직은 우리 몸에서 면역 관련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간막 림프절염이라는 게 있어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갔는데 맹장염인 줄 알고 보냈는데 맹장염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반복적으로 배가 아파요. 맹장염처럼. 알고 봤더니 장간막 쪽에 있는 림프절에 염증이 계속 생기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은 림프절의 기능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장의 어떤 방어 능력, 장의 어떤 면역 관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드리면,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 네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영양소를 흡수해서 그 다음에
분해하기 쉽게 발효시키는 역할을 하는 음식물의 어떤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 두 번째, 우리 장이 잘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완충의 역할. 그래서 장의 소화 운동을 도와주는 역할. 세 번째, 이 유익균이 먼저 장점막에 달라붙어서 장점막을 뚫고 유독물질, 염증물질이 우리 혈관, 림프 쪽으로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선택적 배제, 방어 역할. 네 번째, 장점막에 장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손상을 받았을 때 그거를 복구시키고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장내세균, 그 다음에 100조개가 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이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그러니까 영양결핍, 배가 아프고, 소화불량이 있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장점막이 또 있고,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퍼지면서 우리 몸에 염증 덩어리가 되고, 네 번째, 장에 생긴 문제를 복구를 하지 못하니까 자가면역성 장염, 뭐 크론병이나 개양성 대장염, 나아가서는 암 같은 질환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는장 증후군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는지 봤더니 최근에 제가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원장님, 유산균 먹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최근에 제가 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오메가3예요. 오메가3가 장 쪽으로 갔을 때 굉장히 장에 있는 활성산소라든지 염증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굉장히 지금 요즘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꼭 혈관, 중성지방이 안 좋은 뿐만 아니라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오메가3를 섭취를 조금 이렇게 레코멘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코올 섭취, 스트레스, 진통 소염제, 특히 이제 우리가 50세, 60세 넘어가면 관절염이나 전신의 통증으로 해서 진통 소염제를 굉장히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성이 있는 거죠. 장점막을 굉장히 얇게 하고 장점막의 투하성을 강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LPS라는 리포다당류라는 굉장히 사악한 장에 염증 물질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상쇄시켜주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세지방산, 숏체인 패티시드, 연결고리가 짧은 지방산이라고 하는 단세지방산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우리 몸에 암세포같이 나쁜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가 자가 소멸되도록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활성산소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렙틴을 분비시켜서 비만이 되는 것. 그래서 비만균이 득세하는 것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단세지방산은 내 몸에 있는 유산균이 식이섬유, 특히 올리고당 같은 불용성 식이섬유를 이용해서 만나기 때문에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골고루 잘 먹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3와 마이크로바이옴과의 시너지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죠. 리키그 신드롬도 있지만 특히 요즘에 요즘에 배 아픈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배 아픈 환자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뭔가 더부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면서 음식을 먹으면 배가 복부가 굉장히 팽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소장 안에 유해균이 굉장히 늘어나고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스가 또 유독가스거든요. 이 가스의 성격이 뭐냐면 소장에 있는 신경세포를 공격해서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위험약을 남용하고 있다면 위험약을 또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나 과일처럼 산이 있는 그걸 통해서 적정한 산이 나와서 살균작용을 해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오메가3가 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소장 전역에서 흡수되면서 소장 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익균 쪽으로 좀 늘려주도록 하고요. 단세지방산 등의 유익물질 증가시키고 비만균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오메가3가 겉 마이크로바이오타, 그 다음에 중성지방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구색유전학적으로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왜 오메가3가 항염증 작용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봤더니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에도 영향을 주면서 항염증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세지방산을 증가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오메가3가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혈관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데 최근에 오메가3도 아까 유산균이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는 포스트 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산균 대사물질을 만드는 것처럼 오메가3가 그 자체로서뿐만 아니라 오메가3의 대사산물을 만드는데 이게 염증을 줄이고 그 다음에 라디칼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SPM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오메가3가 대사산물을 만드는 애인데 그게 SPM이고 SPM은 뭐 ED, 뭐 리폭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염증 인자를 억제하고 항염증 작용을 발현해서 최근에 오메가3가 직접적으로 중성지방을 줄이는 그런 작용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우리 몸에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데 특히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메가3의 성분이 바로 DHA다. DHA. 오메가3는 EPA와 DHA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아시죠? 그래서 DHA가 이런 부분에 또 중요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그러면 박사님, 림프도 혈관이니까 내피세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림프의 내피세포를 이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결국 내피세포는 끊임없이 이게 순환을 받고 염증물질하고 접촉이 되기 때문에 내피라는 거는 혈관이나 림프로 흐르는 염증물질에게 끊임없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노출이 되게 되면 자극을 받고 자극을 받으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저산소증이 되고 저산소증이 되면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면 산화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산화됐을 때 우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았을 때 가장 취약한 기관이 내피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에너지를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에너지 대사가 안 됩니다. 혈액순환도 안 되고 복부도 안 되고 살도 찌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 부분을 막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바로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죠. 자, 그건 아시죠? 우리는 이제 활성산소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인간의 수명이 정해져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우리 세포 속에 DNA 쪽에 데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는 황산화 능력, 황산화 물질을 얼마나 꾸준히 잘 섭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자, 항산화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세포가 활성산소로부터 공격받는 것, 활성산소가 건강한 세포의 전자를 빼앗아서 자기를 안정시키는 과정, 환원, 건강한 세포가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에게 전자를 빼앗겨서 불안정해지는 과정, 산화. 그래서 산화되지 않도록 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황산화 작용을 하는 게 중요하죠. 황산화는 뭐냐면 활성산소가 건강한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지 않도록 미리 전자를 주는 작용입니다. 선제적인 예방작용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황산화 물질을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늦었다고 볼 수 있죠. 규칙적으로 황산화를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황산화 물질은 천연 비타민에서 파이토케미칼에서 비타민 A, C, E,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셀레늄, 형형색색의 채소, 과일, 껍질을 통째로 섭취를 하고, 만약에 스트레스가 넘치고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또 영양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파이토, 식물성, 케미칼, 생리 활성 물질을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우리 리더님들이 이제 수면에 취하실 건데, 결국 아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활성산소의 방어한 능력이 떨어지는 거는 글루타치온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요. 글루타치온보다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어떻게 보면 백색까지 우리가 생성을 시킬 수 있어요. 낮에 햇빛을 받았을 때 송가선에서 만들어졌다가
밤에 잠을 잘 때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 섭취로 멜라토닌을 분비시키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결국 수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잠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가 수면 이상이 빨라지거든요. 수면 이상이 빨라진다는 뭐냐면 일찍 잠들고 일찍 잠 깬다는 건데 이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멜라토닌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얼마나 충분하냐, 멜라토닌이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가 이렇던 깊은 수면, 그 다음에 수면 위상, 그다음 총 수면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이거는 생체 리듬하고 굉장히 닿아있기 때문에 낮에는 반드시 햇빛 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리듬들 보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햇빛 속에서 걷는 것들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밤에 잠을 잘 때는 숙면을 취하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하루에 7시간은 반드시 수면을 취하자. 자,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빛을 완벽하게 제거하자. 그리고 비타민 D는 체크를 해서 만약에 이제 비타민 D 수치가 30 이하로 낮다고 한다면 서플리먼트의 섭취를 통해서 50 정도까지는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50. 그래서 저희가 뭐 주사를 맞거나 영양제를 안 드시는 분 10명 중에 9분은 비타민 D가 낮더라고요. 비타민 D가 낮으면 확실히 이제 기운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살이 많이 찝니다. 겨울철에 살이 많이 찌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햇빛이 약해지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섭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고 결국 항산력의 중심은 뭡니까? 글루타치온이죠. 그래, 글루타치온은 이제 거의 뭐 제품이라고 하기는 힘들 정도로 일반화가 됐으니까 글루타치온을 잘 이렇게 보존해 주는 게 중요한데 글루타치온의 섭취도 중요하지만 글루타치온은 혼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황산화 역할을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본인이 환원된 상태에서 전자를 주고 산화가 되죠. 산화가 된 또 글루타치온 다시 환원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간 기능. 간 기능이 좋아야 됩니다. 글루타치온 70%가 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글루타치온이 간을 재생시키는데 너무 많이 쓰여버리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촉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의 디톡스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술이나 담배, 스트레스가 그렇게 노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 하는 게 간이 그런 어떤 술이나 담배나 스트레스를 해독하는데 다 사용되어 버리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이 이 부분을 다 회복시키는데 세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글루타치온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비타민, 여기 보이시죠? 비타민 E, 비타민 C, 셀레늄이 이렇게 같이 산화와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글루타치온이 항산화를 시키고 다시 본인이 산화되었을 때 다시 황산화 시킬 수 있는 환원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E, C, 셀레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섭취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 40살이 넘어가면 우리 몸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이 글루타치온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혈관을 이제 건강하게 하려면 소금, 아까 제가 젓가락 SSSEN,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림프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생활습관 5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 섭취를 적정화시키자. 그 젓가락으로 식사하자. 스트레스를 줄이자. 그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생각 중지 훈련. 자, 한번 해보시죠. 눈 감고 머릿속에 생각 그만. 저는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지금 바로 없어졌습니다. 자, 생각이 없어졌으면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예, 잘하셨습니다. 눈 뜨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 중지 훈련. 걱정은 절대 담아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잠. 그래서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으니까 적정 온도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너무 잘 때 이렇게 다리가 차가우면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반신욕이나 족욕하고 순환을 한번 시켜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면 양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알려드린 거죠. 숨찬 운동, 생활의 운동화 하루에 7,000보 걷자. 그리고 뭐
이거. 그 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이게 손허벅지 운동. 저는 손허벅지 운동도 하루에 한 300개씩 항상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손 털고 잼잼. 이게 왜 오늘 중요한지 아셨죠? 림프 순환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림프 순환이 될 수 있게 우리 몸들을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고 우리 몸에 뭔가 움직임을 주셔야 됩니다. 자, 결국 그다음 뉴트리션도 굉장히 중요하죠. 파이토케미칼 섭취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제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은 좀 피해주고, 그러니까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의 중요성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화효소가 풍부한 발효 음식을 통해서 유산균과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루에 2리터의 수분, 저는 그래서 하루에 8번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이 결국 혈관과 림프를 순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동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시간 한 2분 동안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아무도 졸지 않고 1000명이 넘으신 분들이 끝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혈관이 끌어주고 림프가 받쳐줘야지 우리 몸의 순환이 완성되고 그래야지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순환이 끊임없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리더님들의 원활한 체내 순환을 응원하면서 자, 손 털고 잼잼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명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박사님,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 예, 그래서 암 림프절 수술하고 나서 오른팔, 아마 그게 림프절을 아마 절제했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예, 오늘 알려드린 것들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림프절 순환 같은 거, 이런 거, 뭐 갈사라든지 이런 거로 순환을 좀 시켜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칼슘 섭취를 하면서 눈이 떨린다. 뭐 칼슘은 눈밑 떨리는 데는 크게 도움은 되질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마그네슘이 약간 안정시키는 그런 작용이고요. 칼슘은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칼슘을 섭취한다고 해서 눈이 더 떨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떨린다고 하면 마그네슘의 섭취를 조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수영을 시작하면서 에너지의 어떤 약간 좀 힘드셔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약간 휴식을 좀 잘 취하시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 수술 회복기인데 팔이 많이 붓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완벽하게 이제 제거가 됐으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겨드랑이 림프절을 뭐 특별하게 이게 제거가 잘 됐으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림프절 수술을 했을 때는 이 림프절이 좀 제거를 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부드럽게 털어주는 게 이 수술한 부위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게 스트레칭을 조금 시켜주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시기가 얼마 정도 지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나 아무래도 상처 부위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잘 아문 거를 보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초에 1cm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2개에서 바뀌었을지 모를 것 같은데 1초에 1cm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틀리게 되면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예. 셀룰라이트를 없애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 혈액과 림프 순환을 좋게 하는 거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방법들 근육 운동, 수분 공급, 스트레칭, 그 다음에 뉴트리션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음인 경우에 짜게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혈액 검사라든지 아니면 혈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거는 하루에 한 5g 소금 섭취는 5g 이내로 섭취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소금 섭취를 많이 해서 아까 부종이 더 심각해지거나 혈압이 오를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특별하게 저혈압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금 섭취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혈관 나이를 젊게 하는 방법은 다음에 강의로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가 중성지방 없애 고지혈증 예방해주는데 효과가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세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우리 고혈압학회나 내분비학회에서도 오메가3가 중성지방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약으로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약으로 처방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SPM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건조기인데 오메가3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아마 주치의가 먹지 말라고 했으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이야기이면 이거는 일단 그 쌤 말에 듣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주치의 이야기 알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으면 근거가 별로 없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치의쌤 이야기면 이 부분은 주치의쌤 의견에 따르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치의쌤이 의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항암 약물 치료하시면 유산균 드시면 부종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항암 지금 현재 약물 치료를 하고 있으면 면역 저하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생균을 먹는 게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든지 포스트바이오틱스처럼 생균 작용이 없는 것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항암 약물 치료가 끝나고 안정이 된 상태에서는 유산균을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장기능 관련된 부종은 다음에 제가 신장기능 관련해서 다시 강의할 내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조금 알려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메가3가 심방세동의 위험을 키운다.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까지 인정했다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들 자체가 오메가3를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한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 오메가3를 드시는 분들 중에 심방세동이 있으면 혈전용해제를 드시고 있을 거예요. 혈전용해제 드시는 분들이 또 오메가3 같이 먹었을 때는 출혈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같은데 건강한 사람에서 오메가3가 심방세동에 위험성을 끼운다는 거는 아직까지 입증이 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 있게 그 다음에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명을 제가 많이 켜놓고 했더니 눈물이 좀 나네요. 저도 이제 끝나고 나서 안구가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을 잘 못 자서 힘들고 피곤하고 머리도 자주 아파요. 이게 아마 장하고 수면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장내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좀 장을 좋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신 분에게 또 중요한 부분은 하루에 적정 시간에 수면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수면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라서 이 부분도 제가 다음에 수면에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대해서 대답을 좀 드렸고요. 아까 제가 조금, 검토해야 된 부분이 오메가3가 심방세동의 위험을 키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최신 지견이 논문이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은 정상인에서 오메가3 먹는다고 해서 심방세동의 위험성을 키운다는 논문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심방세동 때문에 항혈전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오메가3 드시게 되면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을 없애 고지혈증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과학회나 여러 가지 학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중성지방이 높거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메가3를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궁근종에 대해서는 담당 주치의가 이제 먹지 말라고 했다면 이 부분은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럴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인이 그랬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항염증 작용이 있고 대부분 자궁근종 자체가 비만이나 호르몬의 어떤 불균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오메가3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